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깜짝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기업이 갑작스럽게 손을 잡으면서 적과의 동침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합병이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득에 비해 양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평균 3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가정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재테크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해온 의료계 총파업 날이에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그 의대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전면 휴진일이죠. 지금도 오는 길에 KBS 앞에 여의도공원에서 오늘 총궐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벌써 좀 모여있는 모습이고 네. 오늘은 동네 의원 가실 때에도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 계열 4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첫날이었는데요. 각 병동마다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또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어제부터 일부 센터는 아예 텅 비어버렸다고 하는데 교수도 환자도 아예 0명인 센터도 있었고요. 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가 일주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암병원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1,800여 명 진료하는데 200명, 300명 정도 감소했고요. 네. 자연스럽게 암 환자들 검사나 항암 일정은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그런데 당초에 강조했던 게 응급 중증 환자, 희귀질 환자 진료는 유지를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료 예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진료 변경 문자가 발송이 되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암병원 내 갑상샘 센터나 혈액암 센터 예약이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측이 처음 해본 일이라 미숙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정 변경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대로도 병원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교수들이 돌려보내진 못하고 진료를 받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늘은 진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제 다음엔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스러운 분위기고 현장을 취재한 보도들도 쏟아졌는데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오늘 가족이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됐다. 결국에 울음을 터뜨리시는 분도 있었고 고함을 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 환자들 불만을 감당한 건 애꿎은 직원들이었습니다. 무급 휴가나 시간 외 수당을 금지하고 이런 불이익은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욕설 받고 컴플레인 받는 건 다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이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먼저 이 세브란스 병원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를 했고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이 다음 달 4일부터 최소 일주일 휴진을 하겠다는 건데 일주일 먼저 쉬어보고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럼 무기한 휴진이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무기한 휴진 두고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적을 했고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홍승봉 위원장은 10년 후에 1,509명 의사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15만 명 중에 전체 의사 중에 1%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할 수 있느냐.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아예 그냥 이제는 불법 행동하는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개원이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네, 먼저 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의사협회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들인 개원이를 담합에 동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면택 의협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환자 고통을 저버리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경청할 테니 돌아오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개원이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고발한다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하는 동네 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휴진에 참여하면 그 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하는 의견들까지도 나오고 있고 대부분 쭉 보면 다니던 단골 병원인데 인간적인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라거나 환자들을 내팽개치는 의사가 누군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하루만 쉬지 말고 계속 쉬는 게 좋겠다. 국민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은 다시는 개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서 약사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요. 네, 그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진료들이 있잖아요. 뭐 암 수술 전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수술 전에 검사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건 간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약 처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실련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서 약사가 약 처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치과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 의약분업제도 때문에 의사 없으면 처방을 못 받기 때문에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주장인 거죠. 네, 이런 제안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 의료계 안에서의 어떤 직역 간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권한 조정 같은 거는 이번에 의료개혁 안에서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네, 이번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금을 직접 받기도 하고 가전제품도 있었고요. 혹은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써 다른 제약사로까지도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군이 오늘 오전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30분께였습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 경고 사격에 북상한 것으로 합참이 밝혔는데요.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군이 경고 사격했을 때 바로 북상을 했다는 점에서 이건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단순 침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합참은 그때의 침범 지역과는 또 다르다라고 밝혔고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건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DMZ 쪽에서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북한이 어떤 우리와의 물리적 단절을 위해서 장벽을 쌓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뢰를 매설하거나 전술도로를 보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크렘린궁이 이제는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고 오늘 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방문이 2000년 7월이었어요. 24년 만의 일이고 그때가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니까 네. 푸틴 대통령 집권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3번째고요. 지난해 9월에
러시아 극동 우주기지에서 두 사람이 그 북러 정상회담 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답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러가 여러 가지로 교류를 이어왔어요. 9개월 동안 고위급 교류만 총 25건으로 파악이 됐고, 북한은 아무래도 그 전선 구축에서의 주도권이라든가 또 최근에 상대적으로 약해진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의식해서라도 러시아에 굉장히 보여지기에 극진한 의전을 준비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000년대 푸틴 첫 방문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또 예의주시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맺은 협력 수준이라든가 그 내용에 따라서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24년 만에 방북이라는 점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나요? 네, 일단 크렘린궁에 따르면 도착이 오늘 저녁이고 내일은 이제 또 베트남으로 갈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전체 일정은 내일 이루어지고 곧바로 그 베트남 가면 이제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못 채우고 만 하루를 못 채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빼곡하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 사람은 정상회담을 하고 소련군 추모 해방탑에 헌화를 하고 또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회담 후에는 두 사람이 공동문서에 서명을 한 뒤에 이를 언론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 만남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네, 크렘린궁에서 밝히기를 여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특히 이 협정이 기존의 북러 간의 체결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란 설명이에요.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 협정은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고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에너지, 교통, 국제협력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룬다는 거고요. 그 비공식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어떤 그런 스킨십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960년대 두 나라가 했던 그 동맹 관계에 준하는 전방위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서 그 재조정 선언이 올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군사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또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참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서로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더 비중 있게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전 기고문을 보면 북한과의 반미연대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요. 네, 오늘자 노동신문에서 푸틴이 기고문을 냈는데요.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라는 건 안보리 제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제재에 대항하는 북한과의 독자적인 무역 시스템을 우리끼리 만들어 보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또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있었는데요. 미국을 겨냥해서는 신식민주의 독재일 뿐인 자신들의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평화적인 사태 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선의 벗들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고수해 나가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이에 북한도 환영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친선과 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과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릴 예정이죠. 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를 주축으로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회동을 하는데요. 2013년, 2015년 때는 국장급으로 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겁니다. 양국이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설명을 했고 시기상 푸틴 대통령 방북을 포함한 내용도 거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국회 상황도 살펴볼까요?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존 입장 논리만 서로 반복한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오늘부터는 양당 원내수석들 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고요. 그 대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양당은 근데 지금 제가 몇 주째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서로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하고 있고 민생을 생각하고 있고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말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국민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라면서 민주당은 협상이 아니니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은 개원한 지 20일에 다 되도록 반쪽만 일하고 반쪽은 놀고 있다. 이걸 정상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판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6월 국회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을 우 의장은 강조를 했는데 여야가 끝내 합의를 못한다면 그럼 이르면 20일쯤에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 보이콧을 하고 불참을 하면 민주당이 아예 그냥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 다 독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이렇게 배분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향해서는 18개 다 가져가는 건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치는데 이걸 늦추는 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이렇게 양쪽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했죠. 네, 오늘 과방위, 국토위, 운영위, 교육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엽니다. 과방위에서는 전날에 야당 단독으로 방송 3+1법을 상정을 했는데 오늘 방송 3법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네. 국토위는 또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한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을 불러다가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상임위 대신에 우리는 자체 특위를 가동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네. 오늘은 국회에서 AI 반도체 특위를 열고 또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막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을 특위에 배치를 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민주당은 2특검 4국정조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2특검 2국정조사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 말하는 2특검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고요. 이 국정조사는 최상병 국정조사,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1일에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주요 일정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2개 특검, 2개 국정조사 먼저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고 나머지 추후에 2개 국정조사를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2개는 방송장악 국정조사 또 유전개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일로 예정됐다는 그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지금 핵심 관련자들이 속속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비롯해서 임 전 사단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모 중력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또 경찰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잠시 후 2시 30분쯤 여의대로에서 약 2만 명이 모이는데요.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으로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내부 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연희램프부터 막히고요.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변으로 정체고요. 더 가서 남사 진위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하남분기점에서 강일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간의 깜짝 합병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토종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아주 주목받던 회사가 있는데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랑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 두 회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날 AI 얘기할 때 나오는 회사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 얘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처음부터 AI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AI에 좋다 이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야, 이제 AI 시장이 넓어지니까 AI만을 위한 칩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그래서 GPU가 아니라 NPU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이 리벨리온이랑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이 NPU라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계속 키워오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역량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두 기업의 합병 소식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아마도 이 리벨리온이나 사피온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SK텔레콤, KT, 삼성전자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 회사들이 말씀드린 사피온이라는 회사는요, SK텔레콤하고 SK하이닉스랑 상당히 관계가 있는 회사고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KT랑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한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KT랑 SK텔레콤이 손을 잡았다라고 봐도 무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KT랑 관계가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걸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리벨리온에서 하고 만드는 걸 삼성전자가 하고 그걸 사주는 회사 주요 고객이 KT였습니다. 그래서 KT가 리벨리온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또 지분도 13% 갖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었고, 사피온은 처음부터 2016년에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SK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국내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였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두 회사, 그러니까는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과 연관 있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사피온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KT랑 삼성전자가 연관 있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두 회사가 합쳐지는데 네. 이 합병 법인의 경영은 KT 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리벨리온이 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K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한 발 양발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신속하게 제품 개발하고 양산했던 리벨리온의 성과를 좀 보고 그 대신에 SK텔레콤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병 법인의 경영 활동을 좀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언론에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동안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두 기업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사에서 우리가 통신 3사 하면 KT, SK, LG인데 그 회사가 뭔가 합쳐서 뭘 했다 이러면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그쵸?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 계속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네.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손을 합쳐야 된다. 손을 잡아야 된다. 향후 2, 3년이 대한민국이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른 합병을 한 것이고요. 합병을 하면서 기존의 경영 방식을 이제 이어가면서도 속도감 있게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버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조를 하고 있고 뒤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아예 이렇게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좀 더 빨라질 테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연계성에 대한 거를 좀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왜 애플과 오픈 AI의 협업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렇죠. 뭐 당시 주가가 떨어질 만큼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야기 드렸을 때 아마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게 나와봐야 안다. 왜냐하면 나오면 분명히 파워가 있을 것 같은데 나올 때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디테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키노트라는 건 발표잖아요. 근데 발표를 하고 나면 Q&A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들을 봤더니 디테일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애플과 이 오픈 AI 그 챗GPT 만든 곳이 제휴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애플이 그럼 기존에 있던 시리를 버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취재나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AI죠. 근데 애플의 AI가 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그때만 챗GPT를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켜가지고 챗GPT한테 질문을 받고 챗GPT가 답변을 하면 그거를 이제 애플의 칩에 있는 이제 시리라는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한테 내가 한 번 더 추가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라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역시 애플이 이 아이폰 안에서의 주인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주인장이 오픈 AI랑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국에도 수많은 AI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오픈 AI 챗GPT가 아니라 중국 AI랑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범용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오히려 답답했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에서 더 먹힌 게 뭐냐? 네. 이 기능이 최신 폰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 15에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AI가 나오면 결국 최신 폰을 사야 되네. 그럼 최신 폰을 사면은 시장의 매출이 늘겠네. 그럼 주가가 오르겠네.라고 이제 생각해서 주가가 이렇게 갔다.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플과 오픈 AI 간의 협력과 관련해서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챗GPT가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그 애플이 다 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둘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 애플이 챗GPT를 쓰는데 오픈 AI 챗GPT를 쓰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낸대요. 애플이. 오픈 AI한테 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오픈 AI도 애플한테 뭐 받는 거 없고 돈적으로 받는 거 없이 이렇게 둘이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무상 제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픈 AI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지금 애플 기계가 수십억 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이 챗GPT 오픈 AI가 다 탑재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고 또 오픈 AI의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와 플랫폼의 사용권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애플의 아이폰에 이제 AI가 탑재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개인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맞춤형 AI를 할 때 이 오픈 AI 챗GPT가 들어와서 애플과 함께 이 데이터를 갖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AI는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는 데이터로만 뭔가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용자가 요런 앱을 눌러서 저렇게 움직이더라 아니면 이 안에서 이런 명령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챗GPT 때 이런 식의 명령을 하는데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개인용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요런 식의 완전 다른 명령을 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학습용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애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학습을 하니까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항상 나오는 분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픈 AI한테 애플이 데이터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테슬라 직원들 아이폰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걸 트윗에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일부라도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걱정하고 반대로 애플이나 오픈 AI 입장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이 IT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우리 언론사들이 적과의 동치면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레너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프렌드, 친구, 에너미 이게 합쳐진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치 뭐 이런 느낌인데 실은 이게 협력하지만 종속은 하지 않겠다라는 IT 회사들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2010년대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2010년 초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막 또 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프레너미의 관계를 맺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구글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 S를 내놓은 게 2010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고 삼성전자는 그때 기계를 만들면서도 여러 OS에 탑재를 하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맞는 이제 OS를 못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이제 삼성의 전화기에 합치면서 나온 게 갤럭시 시리즈고요. 네. 갤럭시 S2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2014년도에는요. 삼성하고 구글이 보유한 특허를 10년간 공유하는 일종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2024년이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가 갈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구글은 갈수록 뭐 워치라든지 본인 자체 폰이라든지 계속 기계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탑재된 검색이 구글이었는데 그거를 뭐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바꾸면서 뭐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예전엔 아주 이제 친하면서 공동의 적이 이제 애플이었는데 이제 공동의 적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변하고 구글도 삼성 입장에서는 편이지만 적일 수 있어서 AI 쪽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관계가 프레너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 공공의 적은 있죠. 바로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를 적으로 두고 서로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또 최근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텔과 네이버가 또 동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슷한 거죠. 인텔이 원래는 그 엔비디아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인텔이 갖고 있다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텔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은 연구해줄 때도 있고 써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네이버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가 AI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연구에 있는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화된 칩을 인텔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텔은 그걸 통해서 매출도 키우고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그걸 갖고 봐라. 한국의 빅테크 기업이 그 엔비디아가 아니라 우리 칩 써서 이렇게 효율이 잘 난다. 이런 걸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네이버와 이 인텔이 상당히 끈끈하게 붙고 있고 인텔 발표에 네이버에 있는 하정우 센터장이 나와서 뭐 발표하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와, 앞으로 진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빠른 변화들 좀 자세히 보시면 뭐 주식 투자하시거나 기술 변화에도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환경보호에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각 가정에서도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대기 전력 차단을 둘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이란 건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도 전기 제품이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전기가 조금씩 새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꼽아두는 것일까요? 플러그를 꼽다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꼬 밑에 지읒 받침을 쓰는 꽂다가 맞습니다. 꽂다는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라는 뜻이어서 꽃꽂이라든가 꽃병에 꽃을 꽂다 같은 표현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거나 머리에 장식하기 위해서 머리핀을 사용할 때도 머리핀을 꼽다가 아니고요. 꽂다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꼬 밑에 비읍 받침을 쓰는 꼽다는 손꼽아 기다리다 또는 올해의 인물을 꼽다 같이 수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린다든지 뭔가를 골라서 지목한다는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뜨거운 볕을 가려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부 일부 내륙과 남부 많은 지역은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경남 밀양 36도, 전남 광양 35도, 대구와 광주 34도, 대전 33도, 서울, 부산, 강릉 32도 등이 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 35도, 대구 36도 등으로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 제주도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에 되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과 대형 병원을 아우르는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목적은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이라면서 국회의장에게 원구성 매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이 혐오와 차별을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살펴볼까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물 새듯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50곳의 공공기관에서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평균 10곳에서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인데 매년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아직 한 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1곳을 일찍이 넘어섰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정부 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4월에만 1,200건이 넘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고요. 지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11만 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 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지난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자그마치 1,000GB 분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 역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라고 분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징금 규모만 놓고 봐도요,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2,300만 원 수준에 그치는데 민간 기업 경우에는 17억 원에 1% 남짓한 수준입니다. 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제한한 탓인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초연결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잖아요. 실제로 이 개인정보가 돈과 직결되기도 하고 안전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그것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출 이슈가 나온다니 책임인식에 대해서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극한 호우로 큰 산사태가 있었죠. 이 산사태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복구가 아직이라고요. 네,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1년 전 그날 일로 맘 편히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급류에 휩쓸릴 뻔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윤재순 할머니는 마을 사람 모두가 불안병에 걸렸다면서 휴대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에 산사태가 나면서 경북 지역에서는 예천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윤재순 할머니가 살고 있는 별방리에서도 주민 2명이 실종됐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병발리 마을은 1년 전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여전합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집들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마을 곳곳에는 산에서 떠밀려온 바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복구율은 지난달 기준 겨우 50%를 넘기면서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요.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한 9곳 중 2곳만 완성됐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올여름 장마는 더 거세고 길다는데 주민들은 비만 오면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예천군 관계자는 복구율을 이달 말까지 60%, 연말까지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데요. 임시주택 생활도 편치 않습니다. 명절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을 못 오게 말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최근 폭등한 건축비도 문제입니다.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위로금, 의용금은 최대 1억 원 수준인데 다 받는 경우는 35평 이상 전부 파손된 주택뿐이고요. 네. 피해 정도와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창고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 창고를 개조해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건물에 사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이재민은 집 짓는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의 짐이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최근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매년 추락하고 있는데 특히 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예시부터 몇 개 살펴볼게요. 사생대회면 죽기 살기 대회인가요?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에게 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물이 차올랐다를 물을 발로 차올린다라고 이해하거나 사례를 하다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조짐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누굴 조져요? 욕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학생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현실인데요. 네. 이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더 난감하시죠. 네, 이렇게 학생들의 국어 실력과 문해력이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국어 실력이 보통 이상인 비율이 중3의 경우 84.9%, 고2가 75.1%였는데요. 지난해에는요, 각각 61%, 5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2 학생 절반은 국어 실력이 보통 이하란 얘긴데요. 문해력이 떨어지면 다른 과목도 줄줄이 영향을 받겠죠.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16.6%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과목 수업도 이해를 못해 공부에서 손 놓는 학생들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배움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하죠. 이 자극적인 영상, 또 그중에서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짧고 굵은 콘텐츠들만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문의 글이나 문장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줄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해도 최근에 책을 읽은 게 언제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영상 위주의 콘텐츠만 접하다 보니 가끔씩 이 글이 잘 안 읽히거나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책을 손에 들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 싶네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요즘 서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네, 바지락은 사라지고 꽃게는 살도 안 오르고 서해 어민들이 소가리를 하는 이유인데요. 장봉도의 경우 매년 꾸준히 연간 100톤 안팎을 유지해온 바지락 생산량이 지난해 67톤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올해 잡히는 양은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근심이 가득한데요. 바지락뿐만 아니라 백합이나 동죽 등 다른 조개 생산량도 줄어들면서 어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상 6월에서 8월 석 달간 바지락을 캐 1인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올해는 조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 소청도 어민들은 살찌우지 못한 꽃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살이나 알이 덜 차다 보니 금어기도 늦춰졌는데 이전과 비해 작고 실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정확한 원인과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산자원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청주시 공무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이 청주시 홈페이지에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사연을 들여다보니까 분통이 터지는데요. 충북 청주시 문해문화재단지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년간 점심 식사를 준비시켰던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환경정비 업무에 고용된 7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간 업무와 관련 없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출근 시간 한참 전부터 나와 식재료를 사들고 와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설거지까지, 이 뒤처리까지 도맡아야 했는데 최근에는 허리와 다리 수술을 받아 업무의 노동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과거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0여 년간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준비를 시킨 이 공무원들 되려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 사항이나 서운했던 점도 없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청주시 역시 양측이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해봤지만 시청 게시판은 누리꾼들의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이 없다고 강제성이 아니냐, 당장 싫다고 얘기하면 기간제라 잘릴 목숨인데 싫다고 말하겠냐, 공무원이 벼슬이네, 2024년 뉴스라고 믿기지가 않는다, 노인이 아침에 출근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식자재까지 준비해서 너희 밥 준비하고 치우고 정말 10년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라는 지적들이 가득했는데요. 네. 논란이 거세지자 청주시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뻘 되는 분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런 갑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돈만 쥐어주고 합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아니죠. 되려 논란이 된 게 당황스럽단 말조차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인데요.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24 대회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대회 초반부터 주먹 다짐이 난무하면서 주최국인 독일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상상 이상인데요. 평소 악명 높은 잉글랜드와 세르비아 축구 팬들이 경기 시작도 전부터 충돌했는데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뒤엉켜 거리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네. 야외 식탁이고 의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는데요. 여기에 세르비아 대통령의 아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직접 제지하기도 했고요. 경기 시작 전부터 8명의 팬들이 연행돼 결국 경기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함부르크에선 화염병과 곡괭이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실탄을 맞고 제압되기도 했고요.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테러를 예고한 만큼 주최국 독일은 매일 경찰관 2만 2천 명을 투입하는 등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당장 다음 달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프랑스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엔 축구 경기장 테러를 계획하던 체첸계 10대 소년이 체포되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는 데다 내부적으론 조기 총선까지 치르는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파리 시민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하고 나섰다고요. 네, SNS만 봐도요. 파리를 찾지 말아달라는 영상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보이콧 운동에 나선 이유는 전 세계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숙소 문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 현지 대학생은 시 당국이 파리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주택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는 곳을 떠나도록 요청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 시 당국이 대학생 기숙사 등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멀쩡히 지내고 있는 집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주고 나가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네.
또 올림픽 기간 동안 지하철 요금이 배로 뛰는 등 물가가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이나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명색이 무색하게 누굴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네요. 네. 휴가철 앞두고 여권 또 새로 발급받으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은행 앱에서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여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요. 발급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도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권 재발급 신청뿐만이 아니라요. 총 11종의 공공 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원더월렛을 통해서 병역 판정 검사 신청이나 예비군 동원 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분실물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와 카카오 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지도 기반의 충전기 불표 신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간 공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매번 다른 정부 앱을 설치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 자주 쓰는 앱들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이용하는데 한결 더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 방송 때 미성년 자녀가 14세 생일날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14세 생일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세뱃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이 미래돈은 아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최근 제가 만났던 부부는 11살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청약통장에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자녀가 어린데 청약통장에만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해 왔는데요. 네.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땐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당장의 학원비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에 간다면 등록금만 해도 꽤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그저 모으기만 하기보단 투자 상품을 통해서 굴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어떤 조건들을 따져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상품은 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따져보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좀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네. 잘 들어보시고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고위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은 재테크 상품일수록 유효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투자로 인해서 돈이 묶이기에 비상금 마련 후 투자라든지 미래의 목적 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일정 비율만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등과 부부의 노후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는데요. 물론 이런 비용 등을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배당주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으로 일부 노후 자금을 보탠다든지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만약에 손실로 인해서 자녀 교육이나 노후 자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윳돈이 없다면 급여 중 일정 부분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정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품 등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듯이 소문으로 부화내놓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나 원칙을 가지고 매매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이는 정해져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재테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금액 안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례자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어찌 보면 현재의 사교육비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사교육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리 교육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때부터 좀 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비중을 높일까? 아니면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자녀 교육을 모른 채 하고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찌 보면 현재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현재 진행 상황인 자녀들의 교육비 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최고로 많이 지출되는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노후라는 숨어있는 재무 이벤트가 보이는 시기가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요즘 다들 애를 늦게 낳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시기가 딱 겹쳐요. 네.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죠. 하지만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민만 늘어간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록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도 그렇듯이 아이 교육비도 좀 아이가 어릴 때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 포함 교육비 지출이 1억 원이 훌쩍 뛰어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교육비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건 성향에 따라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저축 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죠. 네. 통장을 만들 때 아예 교육비 전용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출금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각 은행에 따라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대신에 교육비 목적으로만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저축은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주식형이나 혼합채권형이나 채권형 등의 정시펀드에 투자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성향의 펀드만 고른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정시펀드나 ETF 등을 통해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미국 주식이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겁난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겁난다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적립 투자를 하다 보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교육비를 위한 투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부모의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 투자 기간,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투자의 다양성은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큰 테두리의 상품을 정하고 나서 목돈이 있다면 정려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뭐 증여는 돈 많이 있으신 분들만의 영역 아닌가요?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서 잘 활용하면 아이에게 충분히 비과세 정려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정리를 통해서 향후 정려 절세액이 더 늘 수 있는 점과 아이들의 경제 교육에 분명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수익을 떠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방법인데요. 주기적으로 아이 통장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정려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으로 정려가 잡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려 신고 메뉴를 통해서 3개월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려를 하고 나서는 주식이나 정식 펀드 투자 등을 통해서 투자 상품을 조금씩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 결과는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요. 네. 아이 주식 계좌에서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딱 한 가지. 꼭 아이의 경제 교육에 도움되게 아이에게 알려주고
같이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후로는 아이가 커가면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자기가 쓰고 먹고 관심 갖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성인 이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종합지수가 우상향일 때 우량주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량주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가지수에 대한 이득 부분 외에도 배당 이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젠가는 자연의 고갈,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은 계속 고려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공부하고 정리식 펀드처럼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뭐 저축 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좀 돈을 불려 나가는 게 더 솔깃하긴 하네요. 누구나 이제 수익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눈이 먼저 가죠. 네. 근데 물론 이런 사전 정리를 통한 주식 등의 투자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아무리 낮다고 해서 수익성 높은 재테크만 노려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뭐 주식의 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저도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가격이 몇 번씩 널뛰기 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 큰 리스크가 다가오는 겁니다. 네. 이게 돈이 처음에 적립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쌓여 있게 되면 결국 불안감이 더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열심히 모은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대신에 반면에 예적금은 이자는 적어도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괜히 많은 사람들이 예적금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렇기에 주식과 펀드, ETF 등의 투자 상품과 아이 전용 계좌 상품하고 그리고 아이의 청약 통장 등을 잘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비 준비에 있어서 안정적인 상품 이전에 어찌 보면 부부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하지만 때마다 다 남들 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결국은 돈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해 주신 상품들 외에 또 살펴보면 좋을 상품 있을까요? 교육보험 등의 적립식 보험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기간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상품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입학 때 그리고 대학 입학 때 입학 축가금의 명목으로 돈이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상품의 특성상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납입하며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강제 저축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보험료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할 수 있는데 금액은 작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교육비를 준비하는 부모에게 만기 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교육비 준비 상품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보험의 보험의 특성상 아직 자녀 교육비가 쌓이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서 교육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네. 물론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큰 건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내는 거죠. 맞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식비나 의료비 등 기본 양육비를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돈만 2억 2,8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교육비를 월 평균 40만 원, 중학교는 월 70만 원, 고등학교는 월 15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총 1억 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대학 등록금을 4년간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양육비 포함 아이 한 명당 총 3억 8,6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물론 아이가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아이들의 용돈으로 쓸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비 외에도 어떤 재무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금의 교육비 산정액처럼 미리 총 비용을 계산하고 의지를 계속 다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계산했지만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합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학 교육자금이 반역으로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적같이 국가의 노후보장 제도가 좋아진다면야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란 걸 받아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죠. 그렇다고 부모님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비 준비는 어찌 보면 미래가 아닌 현실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재무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좀 전에 말했듯이 분산 있잖아요. 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준비해야 되고요.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교육비를 포함해서 자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벌.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61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재테크할까 생각했는데요. 어떨까요? 아직 연금저축계좌로 하기에는 어린 나이일까요? 하셨어요.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네. 적극 권장했는 건데요. 네, 맞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을 해서 좀 더 앞으로의 미래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2893님, 아이들 앞으로 어릴 때 주식을 사두었는데요. 지금 수익이 꽤 났습니다. 어휴, 부럽네요. 이럴 때 예적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좀 전에 한번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돈이 쌓이다 보면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하셨잖아요. 어릴 때 네.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많이 수익이 나는데 이 목돈은 예적금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아니면 원금 보존되는 ELB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이런 상품으로 계속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적립하는 돈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콩으로 남기은 님이요. 저는 딸이 3명입니다. 딸을 위해서 교육비 보장형 보험으로 장기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비를 이 보험으로만 감당이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교육비 안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사교육비가 그쵸.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비가 있고 그리고 직접 교육비가 있고 간접 교육비가 있는데요. 네. 교육보험의 특성은 이렇게 중간에 큰 목돈이 들어오고 만기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입학금이나 대학 교육 자금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연자님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교육비에 사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교육비를 조금 분산을 해서 네. 다른 유형의 상품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보험의 특성상 안정형의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4032님, 아이 이름으로 우량주 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요, 배당주 위주로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배당주든 우량주든 다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아이와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와 함께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쵸. 경제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경제교육도 많이 배우고 주식 상품에 대해서도 아이들끼리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보고 아이와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폭력을 다룬 게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가 폭력을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폭물이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조직폭력배라는 존재를 영화로 굉장히 많이 다룬 어떤 시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닌 게 마피아라던가 갱스터, 삼합회, 카르텔 같이 어떤 폭력 조직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게임에서도 이런 폭력물이라고 해서 조직 폭력을 다루는 게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폭력물이면서도 굉장히 일본의 시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일본 게임 하나를 얘기해 볼 건데요. 올해 초에 시리즈의 8편이 출시된 야쿠자를 주제로 한 일본 액션 게임 용과 같이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직 폭력배 야쿠자를 다룬 게임이라는 건데 네. 근데 시리즈가 8편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메인 넘버링만 8이고 뭐 외전 같은 걸 포함하면 한 15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일본에서는 그런 게임이었고 거의 한 20년간 이 야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이어올 정도의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이 용과 같이 시리즈라는 게임은 야쿠자 소속의 한 인물 키류 카즈마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인물이 처음에 야쿠자 막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물이 되기까지 이 과정들을 꽤나 오랜 세월 동안 다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를 다룬 게임인데 이름이 왜 용과 같이인 거예요? 제목만 보면은 약간 판타지 게임 같기도 하거든요. 그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이 동양용과 서양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용과 같이의 용은 우리가 동양용 있죠. 그 약간 뱀처럼 생긴 그 용인데 바로 주인공인 키류 카즈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이 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게임 속에서는 도지마의 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야쿠자들 같은 경우엔 특유의 상징으로 그 등에 왜 뭐 물고기나 이런 거 문신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레즈미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등에 이 용 문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용 문신으로 유명한 친구가 뭐 야쿠자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게임 이름이 용과 같이 다시 말해 용으로 불렸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니까 게임 제목이 용과 같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중년기에 이르는 이 용문신을 새긴 키류 카즈마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처음에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나는 야쿠자가 되고 싶어. 약간 철없는 젊은이. 그냥 야쿠자의 겉멋만 보고 난 저게 되고 싶어라는 친구. 그러다가 막상 되고 나니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회환, 후회 이런 것들을 거쳐가는 그런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겪어본 야쿠자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입지전적인 인물로 나중에는 이제 도지마의 용이다라는 별칭으로 후배 야쿠자들이 무척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야쿠자의 길거리 싸움 같은 거 뭐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내용들이 게임의 핵심이 되기는 합니다. 야쿠자가 나오는 액션 게임이라면은 좀 잔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실제로 우리가 야쿠자를 볼 일은 없지만 매체에서 보는 야쿠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잔인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게임도 주장르가 액션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도지마의 용 키류 카즈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액션으로 때려 눕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야쿠자처럼 막 민간인을 때리면 플레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쿠자를 나눕니다. 선한 야쿠자와 악한 야쿠자를 나눠서 이제 그나마 악당들을 응징한다라는 컨셉으로 조금 순화가 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게임사도 알아요. 야쿠자가 사람을 때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게임 전반적으로 이런 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순화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장치들을 깔아놓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 게임을 하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 먹으러 다니는 장면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딜 먹으러 가는데 일본 여행 가면 우리가 보통 많이 먹고 오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뭐 라면이라던가 초밥 이런 그 편의점의 길거리 음식들 같은 거를 게임 내 도시에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에 한 100가지 정도의 음식점이 있고 그 맛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야쿠자 게임이었나? 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폭력 나온 게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 배경이 도쿄예요. 근데 도쿄의 게임 속에 실제로 지명을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가상의 지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무로초라는 유흥가를 무대로 하는데
실제로 도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 게임을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실제 도쿄에 있는 가부키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 한가운데 그 배팅 센터라고 야구장이 있는데 저는 그걸 실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 속에서 거리를 가다가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재미? 그러니까 일본을 여행 가지 못하면 여기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같은 재미도 굉장히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야쿠자 액션 게임이 재밌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 게임을 골라오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그래도 정상인 사람입니다. 지상파에서 무슨 야쿠자 재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 온 건 정말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주요 소재가 야쿠자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야쿠자라는 존재의 일상을 굉장히 리얼하게 포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야쿠자가 나오는 게임에서 묘사되는 야쿠자를 보면서 야쿠자는 이런 존재구나를 배우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막내 야쿠자일 때 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막 그 수금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보게 되기도 네. 하고 또 야쿠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한국은 다 숨어 있잖아요. 조직 폭력단들이. 근데 그렇죠. 이 야쿠자들은 자기 가슴에 그 소속 배지를 달고 사무실을 냅니다.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라고 나중에 알아보면 실제로 일본 야쿠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일본의 폭력단이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 이 게임이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알기 위해선 그 야쿠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짝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야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공식 용어로는 폭력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폭력단이라는 집단은 꽤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학계에서는 그 기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략 한 에도 시대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하면은 그 전국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던 그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칼 같은 거 쓰지 마 하고 왕년의 무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있는데 평화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일본은 상업이 크게 부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도 시대 시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데 시장이 커지니까 돈이 엄청 모이게 되고 근데 항상 이런 시장에 그 큰 돈이 생기게 되면 도박판이 열립니다. 한국도 옛날에 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꼭 도박꾼들이 거기 모여서 막 도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도박에서 돌아가는 돈은 당연하게도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도박장 주인들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으니 누구를 쓸까?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그 퇴역 무사들을 데려다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잃은 무력 집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상업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만족할 때 이른바 폭력단이라는 조직 폭력단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야쿠자의 출발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좀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야쿠자가 에도 시대 무사에서 비롯됐다니까 좀 놀랍네요. 네. 그럼 그때의 폭력 집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집단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근대에서 비슷한 조건이 한 번 더 형성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똑같이 한 무사 집단이 전쟁이 끝나면서 일자리를 잃고 동시에 상업이 부흥한 시기가 20세기에 한 번 또 있는데 네. 바로 2차 대전 일본의 패전 이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전하면서 무장 해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 집단들이 전부 해체가 되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1950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지죠. 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한국에서 가까운 군수기지로 군수품을 만드는 산업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에도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 무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거대한 상업이 부흥하면서 뒷세계의 돈이 돌아온다라는 게 똑같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야쿠자의 모태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세기 이후에 탄생한 이 야쿠자들도 과거와 같이 불법적인 수익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의 원천이 이제 어둠의 돈이기 때문에 에도 시대 때 있었던 폭력단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불법 사업들, 도박, 매춘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뒤에서 봐주면서 돈을 벌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마약 같은 문제들에도 손을 대면서 여러모로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좀 골치 아픈 존재다라고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한국은 뭐 무슨 파 이렇게 하나의 파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일종의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벌이 있으면 그 위에 큰 파벌 소속이고 그 위에 큰 파벌은 또 전국 단위의 어느 지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작, 공작, 자작 이런 마치 봉건제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납금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단이 모은 돈 중에 얼마를 윗단체에 상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조직폭력단 같은 경우엔 거의 뭐 재벌급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예,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독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건 아마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야쿠자라는 조직이 최근에는 점차 소멸해 가고 있거든요. 야쿠자라는 조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돈을 잘 버는 조직인데 어째서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범죄라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닐 텐데 왜 소멸한가? 언뜻 듣기에는 왜 그럴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이거는 뭐 아주 최근도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는 일본에서도 야, 요즘은 야쿠자가 예전 같지 않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는 어느 야쿠자 조직을 가봤더니 막내가 50대더라. 50대가 그 음료수 사오러 심부름 다니고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최대 파벌로 분류됐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일본 경시청이 계속 숫자를 세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직원 수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일본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뭐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 폭력단이라는 것에 좀 강하게 칼을 빼들었다. 다시 말해 규제가 강력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인권 침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야쿠자 조직원으로 한번 경시청에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걸 해지하려면 야쿠자에서 탈퇴했다는 증거 이후에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은행에서 아예 계좌도 안 열리고 있는 계좌도 야쿠자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몰수가 되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원인 하나를 사람들이 짚고 있는데 바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야쿠자 같은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세대 갈등이죠. 그러니까 야쿠자란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잖아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본은 뭐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서 또 정규 취업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굳이 취업을 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데 일반 직장도 가기 싫은 친구들이 야쿠자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수직적인 조직에 왜 가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대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도 계속 불량 청소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내가 왜 저런 아저씨들 가득한 저런 조직에 들어가서 막내 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서 야쿠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회의 범죄도 좀 줄어들었겠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프고 또 슬픈 일인데 야쿠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범죄가 줄어들어야겠지요. 근데 이 야쿠자에 들어가지 않은 젊은 불량배들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조직 안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이 이제는 조직 밖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일을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도 있어요. 한구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구레에서 한이 이제 우리말로는 절반 할 때 반, 구레가 구레타이라고 해서 불량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다시 말해 반만 불량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젊어요. 그래서
저런 옛날 같은 야쿠자 조직 싫어 우리는 라고 하면서도 재밌는 게 그런 불법적인 수익이 나는 권력 같은 것들은 야쿠자가 여전히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외주업체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쿠자가 뭐 마약을 몰래 밀수를 했는데 길거리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50대 야쿠자가 팔기는 힘드니까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얼마 줄 테니 이거 해라 라는 식으로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소탕이 더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이 조직만 소탕하면 됐는데 지금은 누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나타났다 숨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프기도 하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야쿠자가 몰락해가는 상황이라면 용과 같이 같은 게임의 포지션도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야쿠자 같은 조직폭력물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멋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히 마초적인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게 이제 조폭물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의 핵심이었는데 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야쿠자가 줄어들 정도로 이건 더 이상 멋있는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야쿠자 게임을 만든 제작사도 고민에 빠집니다. 앞서 얘기한 키류 카즈마, 그럼 이 친구는 항상 목소리도 낮고 뭔가 고통도 자기가 다 감내하고 이런 것을 멋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7편부터는 주인공을 교체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카리스마의 키류 카즈마가 이제 서서히 뒤로 빠지고 카스바 이치반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전면에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야쿠자 하면 떠오르는 그 까만 양복 입고 머리 뒤로 쫙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호일 펌을 하고 뭔가 그 동네 애들이 쓰는 유행어를 하면서 깔깔깔깔 잘 웃는 캐릭터가 이제 새로운 야쿠자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캐릭터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죠. 어둠의 카리스마로 있었던 전편의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완전히 밝고 명랑한 야쿠자 캐릭터인 카스바 이치반으로 넘어가는 어떤 순간들이 실제 이 게임 시리즈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야쿠자 게임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건 네.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야쿠자가 다 나름 멋있어라고 생각하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게 뭐가 멋있냐 옛날 얘기지라고 하니까 게임 시리즈는 자기 주인공을 교체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쿠자라는 건 그냥 늙은 범죄자들이 구닥다리 모임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게임 시리즈는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 옛날 주인공을 데려다 놔놓고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남발하면서 플레이어들에게 야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봐야 전혀 먹히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모습의 액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새 시리즈를 만들면 팬도 없고 할 테니까 야쿠자라는 모습을 빼고 다른 형태의 액션 히어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노력을 한 게 지금 용과 같이 시리즈의 새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게임을 꼭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언뜻 느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야쿠자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범죄가 일본 사회를 뒤덮기 시작했구나라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본의 조직 폭력 집단을 상징했던 야쿠자의 몰락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야쿠자 게임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네. 그 속에 또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네요. 저도 지상파에 이걸 갖고 오기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네.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넘어가는 사회 변화의 과정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네. 야쿠자라는 집단이 없어졌다는 이제 현실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곧 범죄의 소멸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세기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유지되던 과거의 범죄 집단이 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훅 하고 제게 들어온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어둠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 밝은 영역도 그렇잖아요. 집단화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를 벗어나서 개인화 네트워크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용과 같이라는 게임에서 주인공
주인공을 바꿨다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 둘 다 어떤 일련의 개인화되는 변화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용과 같이라는 게임 속의 숨은 메시지, 이 야쿠자가 등장하게 된 일본의 역사와 이 야쿠자가 몰락한 배경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